어머, 이게 누구야? 사부인, 이 호텔 청소부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호텔에서 마주친 사돈의 초라한 복장에 윤미숙의 입가엔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짓는 예비 사돈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5분 뒤 지옥으로 떨어질 자신의 운명을요. 지금부터 30년간 이날을 기다려온 한 여자의 가장 차갑고 잔인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엘리시온 호텔 최상층 VVIP를 위한 스위트룸의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도 윤미숙의 심기를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미숙의 머릿속엔 온통 자신의 아들 예비장모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진짜 어디서 봤더라? 답답해 죽겠네. 미숙이 신경질적으로 핸드백을 소파 위에 집어 던지듯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미숙아. 웬일이야? 상견례는 잘 끝났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 박 여사의 명랑한 목소리에 미숙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끝내주긴 뭐가 끝내줘.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숨도 못 쉴 뻔했어. 아니 왜? 무슨 일 있었어? 결혼한다는 그 아가씨는 뭐 반반하게 생기고 직업도 좋은데. 문제는 그 어머니야, 어머니. 미숙이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듯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딱 봐도 부티가 안 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쏘아붙여도 내내 이러면서 혼자 고상한 척 착한 척은 다 하더라니까. 재수없어. 쏘아붙였어? 그래도 아들 상견례인데 좀 살살 좀 하지. 우리 민혁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집안이랑 엮여야 하는지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잠도 안 와. 미숙의 눈가에 짜증스러운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던 오정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뭔지 알아? 그 여자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 찜찜해 죽겠어. 아, 그냥 샴페인이나 한 잔 먹고 푹 자고 집에 가야겠다. 끊을게. 미숙이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에 내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거칠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VVIP 스위트룸인데 지금 당장 최고급 샴페인 한 병 가져와요. 제일 비싼 돔 페리뇽으로. 네, 고객님. 즉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중한 목소리에도 미숙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띵동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미숙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로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은색 카트를 밀며 2명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갓 20살을 넘긴 듯 앳된 얼굴의 남자 직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매니저, 복장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직원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하얗게 질린 손으로 샴페인 병을 들고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병목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샴페인 병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직원이 당황하며 허둥지둥 병을 다시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숙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쯧쯧, 이 호텔도 이제 한물 같네.
어디서 이런 어설픈 애송이를 데려다가 VVIP 룸에 들여보내?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때까지 조용히 뒤에 서 있던 중년 여성 매니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 제가 직접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이 젊은 직원을 눈짓으로 뒤로 물리고는 샴페인 병을 자연스럽게 넘겨받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부드럽고 능숙했습니다. 코르크 마개가 소리도 없이 열렸고 황금빛 샴페인이 거품 하나 넘치지 않고 우아하게 잔을 채웠습니다. VVIP 고객님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저희가 직접 최종 점검차 들렀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미숙이 그제야 소파에서 몸을 바로하며 매니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숙의 표정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나물이나 팔 것 같다며 경멸했던 초라한 옷차림의 그 사부인 오정이었습니다. 미숙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머, 이게 누구야? 사부인 아니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깃털처럼 가볍게 떨리며 방 안을 울렸습니다. 오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숙을 마주보며 엷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부인. 안녕하세요. 세상에. 내가 어쩐지 어디서 봤다고 했어. 이 호텔 내가 VVIP거든요. 여기 직원이셔서 내가 그렇게 낯이 익었구나. 청소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 참 좁아요. 그렇죠? 미숙이 팔짱을 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정이를 훑어내렸습니다. 드디어 찜찜한 기분을 떨쳐낸 듯 미숙의 목소리엔 통쾌함과 경멸이 가득했죠. 그런데 우리 귀한 아들 장모 될 사람이 이런 호텔에서 일하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고객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 오정이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젊은 직원의 말을 막았습니다. 미숙은 그런 오정이의 행동을 비웃으며 소파에 다시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호텔 청소일이 고되고 힘들 텐데 그래도 사위복은 있으시네요. 제가 반대를 해도 말을 안 들어 먹어요. 미숙이 샴페인 잔을 마치 승리의 트로피처럼 높이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오정이는 아무 말 없이 카트 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미숙을 향해 돌아선 그녀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부인, 저희 호텔에서의 휴가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저희 호텔이라는 말에 미숙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희 호텔이요? 여기가 꼭 사부인 호텔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아주 웃겨, 정말. 오정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실례하겠습니다. 오정이와 젊은 직원이 카트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오정이에게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은 다른 직원에게 시키시지 왜 직접 하셨습니까? 정희는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그녀의 알 수 없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정희가 나간 스위트룸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의 손에는 방금 전 정희가 따라준 최고급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뭔가 아주 불쾌하고 찜찜한 기분이 명치 끝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듯 답답했죠. 저희 호텔? 직원 주제에 분수도 모르는 여편네. 미숙이 혀를 차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불쾌감의 근원인 아들, 민혁의 번호를 거칠게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숙은 억눌렀던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장민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호텔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내 장모 될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미숙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눈이 삐었어?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집안이랑 엮일 생각을 해? 내 장모, 호텔 청소부야. 청소부.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바로 이 엘리시온 호텔에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앞치마 두르고 카트 끌면서 룸서비스 하는 걸 봤다고. 민혁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부가 어때서요?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민혁아, 장민혁. 이 결혼 당장 엎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꼴, 나 두 눈 뜨고는 못 봐. 어머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일단, 미숙은 민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청소부가 어떠냐고? 미친. 그녀가 핸드폰을 소파에 집어 던지는 순간 룸에 비치된 내선 전화기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르릉. 미숙이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미숙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엘리시온 호텔 총지배인 김상윤입니다. 미숙은 총지배인이라는 말에 방금 전의 분노는 까맣게 잊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총지배인님,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지금 VVIP 스위트룸에 묵고 있는데 방금 룸서비스 직원 교육이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특히 나이 든 여자 매니저, 태도가 아주 불손하던데. 고객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 기회에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셔야겠어요. 총지배인은 미숙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차분하지만 칼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방금 저희 호텔의 오너이신 오정희 회장님께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누가 회장이라는 말이에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총지배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호텔은 직원에게 모욕하는 고객님은 VVIP 멤버십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로 고객님의 VVIP 멤버십은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숙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VVIP 멤버십이 어떤 건데 당신들 마음대로. 또한 윤미숙 고객님께서 대표로 계신 프랜차이즈 업체와 저희 호텔 간에 맺었던 모든 케이터링 계약 또한 전부 파기되었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 말은 미숙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이것 봐요. 지금 장난해요? 이게 무슨 일방적인 30분 내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짐은 저희 직원들이 정리해서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이용 금액은 전액 환불 조치 해드리겠습니다. 딸깍. 총지배인은 자신의 말만 남기고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뚜뚜하는 신호음만 울리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니 누가? 방금 전 총지배인이 내뱉은 단어가 망치처럼 머릿속을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불과 5분 전 자신이 청소부라며 온갖 경멸과 조롱을 퍼부었던 그 여자, 오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그 속을 알 수 없었던 차분한 표정과 저희 호텔이라고 말하던 당당한 목소리가 이제야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미숙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덜덜 떨리다 못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미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소파 위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8시였습니다. 윤미숙은 허망한 얼굴로 호텔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초조하게 앉아있던 아들 민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전화는 갑자기 왜 호텔에서는 별일 없으셨고요? 민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만 미숙의 눈에는 아들의 걱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소파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며 민혁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원수를 보는 듯 이글거렸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 내 장모 엘리시온 호텔 회장이야? 민혁은 어머니의 뜬금없는 질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아 어머니가 호텔 회장이라니요? 아까는 청소부라고 하시더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처음 듣는 소리야? 너까지 나를 속이는 건 아니지? 당연히 처음 듣는 소리죠. 서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으면 제가 어머니한테 왜 말씀을 안 드렸겠어요. 미숙이 성큼성큼 민혁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야? 진짜 회장이 아니야. 어머니,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미숙이 민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내가 그 호텔 총지배인이란 작자한테 직접 들었어. 그 여자가 회장이라고. 그날 밤 미숙은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넓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여 보아도 소용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퀭한 얼굴의 미숙이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오정희 엘리시온 호텔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기사에서 엘리시온 호텔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만 간단하게 언급될 뿐 사진 한 장, 개인적인 정보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미숙이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바쁜데 미안한데 뭐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엘리시온 호텔 오너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아, 윤 대표님. 웬일이십니까? 그런데 엘리시온 호텔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거기는 저희 쪽에서도 알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오너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어요. 미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화면에는 대한식자재 이사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20년간 한결같이 자신의 레스토랑 윤가에 최고급 식자재를 공급해주던 중요한 거래처였죠. 여보세요,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윤 대표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거운 목소리에 미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엘리시온 호텔과 독점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윤가와는 거래를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미숙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독점 계약이요? 아니, 저희랑 20년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인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어제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은 상황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미숙은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와 함께해 온 동반자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번에는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가 대표님 되시죠? 여기는 구청 위생과입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내부 고발로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민원이 접수되어서요. 지금 바로 현장 점검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요? 저희 가게에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최근에 주방 확장 공사를 하셨죠? 그쪽 위생 관리가 엉망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공사는 구청 허가까지 다 받고 완벽하게 끝낸 공사인데요. 그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2시간 후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윤가 본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리 답을 알고 온 사람들처럼 주방 확장 공사를 한 구역으로 직행하여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여기 환기구 설치가 법적 기준에 미달이고 이쪽 배수로 처리도 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네요. 미숙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변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서류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미숙이 달려나갔습니다. 민혁아,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내 예비장모,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제발 좀. 또 그 얘기가 아니야. 20년 거래하던 식자재 업체도 하루아침에 끊겼고 멀쩡하던 가게에 구청 단속이 나와서 영업정지까지 당했어. 이 모든 게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벌어진 일이야. 이게 정말 우연 같아? 민혁이 답답하다는 듯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그 여자가 뒤에서 꾸민 짓이야. 그 여자 말고는 아무도 없어. 미숙이 민혁을 거칠게 밀어내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가서 말려. 내 여자 어머니잖아. 당장 가서 우리 집안 좀 살려달라고 그만하라고 빌기라도 해. 어서. 며칠간 어머니의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던 민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이라도 꾸는 듯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고 낮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는 어머니였죠. 처음에는 그저 상견례 자리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지기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멀쩡하던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눈앞에서 보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교하게 줄을 당기고 있는 것 같아. 민혁의 두 손이 핸들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부딪혀서 확인해야 했죠. 차가운 결심을 한 민혁이 엘리시온 호텔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하고 평온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혁이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희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원이 상냥한 미소와 함께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과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아주 사적인 일로 뵙고 싶습니다. 직원의 연락을 받고 잠시 후 오정희가 로비 라운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견례 때의 초라한 모습이나 스위트룸에서의 직원 복장이 아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어머니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에 놀랐지만 그녀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오정희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군, 무슨 일로 왔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왔습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실 시간 되실까요? 혹시? 민혁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오정희는 그런 민혁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더니 대답 대신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주소 하나를 적어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이 주소로 가보세요. 거기에 내일 슈퍼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슈퍼 주인에게 민혁군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민혁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정희가 민혁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듣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민혁은 차를 몰아 오정희가 알려준 낯선 주소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자 시간이 멈춘 듯 낡고 오래된 주택가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가장 안쪽에 페인트가 벗겨진 네일 슈퍼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슈퍼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물건들로 가득했고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주인 아저씨가 낡은 계산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뭐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윤미숙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슈퍼 주인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민혁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미숙? 허허, 그게 누구요? 언제적 사람을 찾는 거요? 한 30년 전쯤에요. 아마 이 동네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30년 전이라는 말에 슈퍼 주인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 윤미숙, 그 야망이 하늘을 찌르던 그 아가씨, 기억나고 말고. 민혁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걸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뉘시오? 아, 저는 윤미숙 씨 아들입니다. 아들이라. 내가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슈퍼 주인이 망설이자 민혁은 더더욱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꼭 알아야 합니다. 사장님, 걱정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이야기한 거 말하지 마쇼.
30년 전에 그 아가씨한테 아주 죽고 못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지. 이름이 정이었나 음식 솜씨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어. 아주 기가 막혔지. 민혁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핸드폰을 꺼내 서아의 어머니 오정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분이 맞습니까? 사진을 본 슈퍼 주인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맞아. 이 사람이야. 아이고, 이 양반을 어떻게 알아요? 제 예비 장모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허허, 세상 인연 참. 그 말에 슈퍼 주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산대 뒤편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선반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앨범의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죠. 자, 여기 좀 봐요. 사진 속에는 정인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허름한 식당 앞에서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오정희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었죠. 둘이서 저 작은 식당을 같이 했었지. 정희가 음식 만들고 윤미숙 씨가 손님 받고 정말 친한 사이셨나 보네요. 민혁의 말에 슈퍼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 근데 어느 날 밤에 윤미숙 씨가 가게에 있던 돈이랑 정희가 목숨처럼 아끼던 비범 노트를 몽땅 챙겨서 감도둑처럼 사라져버렸잖아. 민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야반도주요? 그 충격에 몸도 약했던 정희 남편이 그만 쯧쯧 말도 마요. 민혁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남편분이 어떻게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알아눕더니 며칠 못 가고 그냥 가버렸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지독했으면. 민혁은 마치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 속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혁이 들고 있던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여인의 시간은 그렇게 30년 전에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낡고 허름한 서울의 한 변두리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 어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정인의 밥상이라고 쓰인 작은 나무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습니다. 식당 안 3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을 한 오정희가 커다란 무쇠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무 국자로 뚝배기 안에 국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호호 불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홀에서 젖은 행주로 낡은 테이블을 닦고 있던 윤미숙이 부엌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희야, 오늘 된장찌개간은 어때? 딱 맞지? 정희가 국자에 국물을 조금 떠서 미숙에게 건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응, 완벽해. 너도 한번 맛 좀 봐. 미숙이 정희가 건넨 국물을 후루룩 맛보더니 과장되게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캬, 바로 이 맛이야. 역시 내 음식 솜씨는 정말 나라에서 상 줘야 한다니까. 아휴 또 그 소리 한다.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인걸. 미숙이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와 정희의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야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솔직히 언제까지 이 좁은 골목에서 장사해야 해? 왜? 나는 지금도 좋은데. 우리 음식 맛있다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도 있고. 미숙이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실력이면 이런 데서 썩을 게 아니라고. 당장 강남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식당을 차려도
손님들이 줄을 설 텐데. 정희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강남은 무슨, 그런 데는 가게 얻는 데만 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우리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지. 미숙이 정희의 손목을 잡아 끌고 홀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진짜 큰 꿈 한번 꿔보자. 응? 무슨 꿈을? 미숙이 목소리를 낮추고는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는 궁중요리 전문점을 차리는 거야. 정희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 궁중요리? 그건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해. 왜 못해? 너희 집안이 대대로 궁중요리 비법을 전수받은 집안이잖아. 내 증조할머니가 수락관 상궁이셨다고 네가 그랬잖아. 실제로 정희의 집안은 대대로 손맛이 좋기로 유명했고 집안 어른들로부터 귀하게 내려오는 비법 책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엄두가 안 나. 미숙이 답답하다는 듯 정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손님 끄는 장사 수완이 있고 너는 세상이 다 알아주는 요리 실력이 있잖아.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바로 그때 식당 뒤편에 딸린 작은 방에서 콜록, 콜록하고 힘없는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희의 남편 재호였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병색이 완연한 재호가 이불에 반쯤 기댄 채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그랬어. 정희가 익숙하게 재호의 이마에 손을 대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열이 또 오르네. 약은 챙겨 먹었어? 아직 미안해, 정희야. 내가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정희가 재호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바보같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은 얼른 낫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방 입구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미숙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호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아, 미숙이 왔구나. 늘 고맙다. 너까지 와서 정희 일 도와주고. 미숙이 정희의 어깨를 툭 치며 밖으로 불렀습니다. 정희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두 사람이 다시 부엌으로 나오자 미숙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호 씨 병원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정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당장 다음 달에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만 3천만 원이래. 눈앞이 캄캄해. 미숙이 기다렸다는 듯 정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더 큰 장사를 해야 한다고. 정희야, 우리 정말로 궁중요리 전문점 한번 차려보자. 응? 하지만 그런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처음부터 크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면 되지. 미숙이 정희의 두 손을 마주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싶어. 너도 남편 수술비 마련해야 하고 서아 예쁘게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서아라는 이름에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서아 미래도 생각해야지. 그 말을 듣자 미숙이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결정한 거다. 우리 둘이 악착같이 돈 모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식당을 만들어 보는 거야. 미숙의 확신에 찬 모습에 정희도 조심스럽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우리 둘이 뭉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망에 가득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앞에 펼쳐질 미래가 장밋빛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원대한 꿈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뜨거운 열정이 더해지자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죠. 다음 날 정희는 가게 뒤편 작은 방, 낡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진 종이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아, 이리 와서 이거 좀 봐. 홀을 정리하던 미숙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정희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세상에, 정희야. 이게 다 뭐야? 무슨 보물지도 같아. 정희가 더없이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궁중 요리 비법이야. 증조 할머니께서 궁궐수락관에서 일하실 때 훗날 자손들을 위해 몰래 기록해 두신 거라고 어머니께 들었어. 미숙이 신기한 듯 낡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한자와 붓으로 쓴 듯한 한글이 섞인 옛 문체로 빼곡하게 조리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어 한눈에 봐도 보통 물건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궁중에서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 비법이라고? 대단하다. 응.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거. 정희가 여러 겹으로 포개진 가장 두꺼운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이게 바로 전설로만 내려오던 신선로를 만드는 비법이야.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 중에서도 가장 귀한 날에만 올랐다는 바로 그 음식. 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진짜? 그런 귀한 게 너한테 있었다고? 이걸 왜 여태껏 말 안 했어? 증조 할머니 유언이셨대. 정말 목숨처럼 아끼고 함부로 세상에 내보이지 말라고.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 신선로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팔아도 최고급 식당에서 1인분에 10만 원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미숙이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정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희야,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구원해줄 동아줄. 그런데 이 종이들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이러다 바스러질까봐 겁나. 정희가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한 종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에 미숙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 이렇게 귀한 걸 그렇게 둘 순 없어. 이걸 제대로 된 책으로 만들어야 해. 책으로? 응. 이 비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정리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법서를 만드는 거야. 정희도 그게 좋은 생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밤늦도록 등잔 밑에서 비법서 정리에 매달렸습니다. 혹여나 글자 하나라도 틀릴세라 낡은 종이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성껏 새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정희가 두툼해진 공책을 들고 미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숙아, 드디어 다 됐어. 새하얀 공책에는 100가지가 넘는 궁중 요리 비법들이 정갈한 글씨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책을 넘겨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와, 정희야, 이건 정말 대박이다, 대박. 이런 비법서는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못 구해. 이건 우리 인생을 바꿔줄 거야. 바로 그때 정희의 주머니에 있던 낡은 핸드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오정희 보호자님 되시죠? 남편분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정말요? 언제로 잡혔나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수술하시려면 약속된 수술비 3천만 원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미숙이 그런 정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왜 그래? 수술 날짜 잡혔다며. 좋은 소식이잖아. 응, 그런데 당장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해서. 미숙이 기다렸다는 듯 정희가 만든 비법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정희야, 걱정 마. 우리에겐 이게 있잖아. 이 비법서만 있으면 큰 돈을 투자받을 수 있어. 투자를? 누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쉿. 이런 어마어마한 비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돈 싸들고 찾아올 투자자들이 줄을 설 거야. 내가 장담해. 정희의 어두웠던 얼굴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 윤미숙만 믿으라고. 내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투자자들 만나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미숙이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비법서를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는. 걱정하지 마. 이 비법서 원본은 내가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을게. 그리고 말이야, 가게 운영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나한테 같이 맡겨주면 안 될까? 정희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서류까지? 왜? 응, 인감도장이랑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말이야.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서류까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우리를 믿고 큰 돈을 맡기지 않겠어? 미숙이 정희의 두 손을 진심을 다하는 것처럼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 못 믿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끈끈한 친구 아니었어? 그 말에 정희의 마지막 경계심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미숙아.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나는 너를 믿어. 정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비법서, 원본과 가게 서류 봉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을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미숙이 그것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내가 꼭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올게. 정희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재호 씨 수술도 무사히 받을 수 있고 꿈에 그리던 큰 식당도 차릴 수 있겠지? 당연하지. 우리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야, 친구야. 두 사람의 얼굴에 다시 한번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정희의 전부를 손에 쥔 미숙은 더 이상 변두리 골목의 작은 식당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강남 한복판, 가장 화려한 건물의 주인이 되어 있었죠. 며칠 후 미숙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희가 피땀 흘려 완성한 궁중 요리 비법서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윤 대표님 집안 대대로 내려온다는 그 귀한 궁중 요리 비법서로군요. 남자가 두꺼운 안경 너머로 비법서를 훑어보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숙은 조금도 떨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공들여 직접 정리한 저희 집안의 보물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특히 이 신선로 조리법은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르던 비법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 비법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저 윤미숙뿐입니다. 미숙의 허풍에 남자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대단하십니다, 윤 대표님.
그래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말이 나왔습니다. 미숙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궁중요리 전문점을 열 수 있을 겁니다. 5억이라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군요. 남자가 잠시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비법서가 가진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숙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럼 투자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현재 윤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정인의 밥상의 소유권을 완전히 저희 투자사 앞으로 넘겨주셔야 합니다. 미숙은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네, 가게 소유권을요? 그건 좀 어디까지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기존에 운영하시던 가게를 담보로 잡고 그 가치를 믿고 새로운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자가 미숙의 앞으로 양도 계약서를 쓱 밀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내일 오전에 바로 약속한 5억 원을 대표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인의 밥상 부동산 및 모든 권리 일체 양도 계약서라는 문구가 독처럼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얼굴을 어떻게 봐. 이건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5억 원. 이 돈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낼 수 있어.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 대표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재촉에 미숙은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정희가 믿고 맡긴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쿵소리가 나도록 계약서 위임란에 정희의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에 칼을 꽂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의 낡은 통장에 정말로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미숙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 미숙이야. 어머, 미숙아. 어떻게 됐어? 투자자는 만났고 얘기는 잘 됐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준비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갑자기 지방에 아주 큰 계약건이 하나 터졌어. 지방에? 갑자기? 응, 부산에 있는 큰 손인데 우리 비법서를 보더니 당장 내려와서 궁중요리 전문점 내는 걸 상의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며칠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정희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서울 투자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내가 부산 일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바로 진행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일단 이건부터 확실하게 성사시키고 보자고. 응, 알겠어.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 미숙아. 미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허름한 자취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5억 원이 든 통장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으며 그녀는 악마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용서하지 마. 하지만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 이건 나도 살기 위한 발버둥이야.
그날 밤 미숙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정인의 밥상 가게 문 앞에는 급한 투자건으로 며칠 다녀올게. 마이너스 미숙 마이너스이라는 짧은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인은 그 쪽지를 보며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남편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편의 수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미숙이 곧 희망을 들고 돌아오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남기고 간 것은 희망이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절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남편의 수술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친구 미숙이 곧 좋은 소식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미숙이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한 오후 정희가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딱 봐도 험악한 인상의 남자 3명이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정인의 밥상 맞습니까? 주인 오정혜 씨는 누구시죠? 정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제가 오정희인데요. 누구세요? 가운데에 서 있던 남자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가게는 저희 소유입니다. 여기 가게 양도 계약서에 떡하니 사인이 되어 있네요. 정희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는데요. 자,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여기 찍힌 인감 도장, 오정혜 씨 도장 맞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미숙에게 맡겼던 자신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언제 이런 걸?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투자자를 만나겠다며 인감 도장과 가게 서류를 모두 가져갔던 친구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가 설마 미숙이가. 정희가 충격에 빠져 중얼거리는 동안 남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가게 안의 집기들을 거칠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안으로 가게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정희가 울먹이며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곧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들은 정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정희가 뒤편 방으로 뛰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지금 큰일 났어. 재호가 힘겹게 기침을 하며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정희야, 무슨 일이야? 우리 가게를 웬 남자들이 와서 뺏어갔어. 미숙이가 우리를 배신했나 봐. 정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미숙이가? 그럴 리가 없어. 재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다 갑자기 억소리를 내며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정희의 비명과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재호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몇 시간 후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던 정희에게 의사가 다가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선생님. 하지만 재호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텅 빈 장례식장에서 정희는 5살 배기 딸 서아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은 인정 많은 동네 이웃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아빠는 언제 와? 서아 보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서아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딸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아주 먼 하늘나라로 여행 가셨어. 정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피땀 흘려 일군 가게도,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편도, 간절히 바랐던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서아를 위해서라도,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으로 나온 생명보험금 500만 원. 정희는 그 돈으로 지하에 작은 단칸방을 얻고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녹초가 된 몸으로 휴게실 구석에 앉아 낡은 부동산 책을 읽고 있던 정희에게 한 노신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허허, 젊은 양반이 아주 열심히 사는구먼.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봐요? 아, 안녕하세요. 그냥 이것저것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했었소. 은퇴하고 지금은 이 빌딩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 소일거리나 하고 있지. 자신을 박철수라고 소개한 노신사는 그 후로도 정희의 성실한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며칠 뒤 박철수가 정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정희 씨,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저한테 무슨 제안을? 박철수가 낡은 지도를 펼쳐 서울 외곽의 허허벌판인 한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부에서 곧 발표할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정보요.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여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시오. 하지만 저한테는 가진 돈이 거의 없는데요. 보험금 500만 원에 그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면 3천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 그 돈으로 이 땅을 사시오. 박철수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40년간 부동산만 봐온 사람이야. 내 모든 경험을 걸고 말하는데 이 땅은 5년 안에 최소 100배는 오를 거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저는 정말 모든 걸 잃게 되는데요. 실패해봐야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 있소? 하지만 성공하면 이건 인생을 통째로 바꿀 다시 없는 기회요. 정희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목숨값과 대출금을 합친 3천만 원을 모두 털어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이 정말로 신도시 개발 핵심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땅값은 하룻밤 사이에 100배로 폭등했습니다. 3천만 원은 30억이 되어 정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발판 삼아 정희는 귀신 같은 안목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속했고 10년 후에는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죠.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정희가 와인잔을 든 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윤미숙,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
밤 9시가 넘은 시각, 민혁이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낮에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미숙이 아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민혁아, 이제 들어오니? 어디 갔다가 연락 한 통 없이 이제야 와.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 미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혁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의 발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사진 속에는 정인의 밥상이라는 간판 앞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미숙과 오정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고요? 민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는 순간 미숙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정인의 밥상이 뭐고 야반도주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민혁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에 다정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이 당황하며 허둥지둥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민혁아, 그게 아니고 이건 오해야. 어머니가 서아 어머니의 전 재산을 훔쳐서 밤도둑처럼 도망쳤다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요. 미숙이 질린 얼굴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서아 어머니? 그 사람이랑 정의 밥상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신의 입에서 정의 밥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미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흐려졌습니다. 정의, 밥상, 오정혜? 그 오정희가 엘리시온 호텔 회장 오정희라는 거야? 미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릴 때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내일 슈퍼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민혁의 입에서 내일 슈퍼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자 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박상우 아저씨가 그분이 제게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가게의 돈이랑 그 집안의 목숨과도 같은 비법서까지 몽땅 챙겨서 야반도주했다고. 미숙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소파 위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민혁아, 어머니 말 좀 들어봐.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민혁이 미숙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니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그런 끔찍한 일은 없었다고 제발 말해주세요. 미숙은 아들의 애원에도 차마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그때는 먹고 살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단 말이다. 그 한마디에 민혁의 마지막 희망과 존경심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머니, 민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서아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그 말에 미숙이 기겁하며 되물었습니다. 뭐, 죽어?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모르는 일이요? 상관이 없다고요? 민혁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그 배신 때문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 어린 서아는 아버지를 잃고 서아 어머니는 길바닥에 나앉았다고요. 그러자 미숙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끄러워. 그건 그 남자가 제 몸 하나 간수 못할 정도로 약해 빠져서 그런 거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나도 살기 위해서 한 짓이라고. 그때 내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너랑 나랑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미숙의 입에서는 한치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변명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이성을 잃은 민혁이 옆에 있던 벽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그렇게 배신하고 그 인생을 전부 망가뜨려 놓고. 친구? 흥? 세상에 친구가 어디 있어. 다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세상이야.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라고.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혁은 그런 어머니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한참 잘못 알고 살았네요. 민혁아, 너는 몰라.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너는 상상도 못해. 됐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민혁이 어머니의 말을 차갑게 끊고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너 어디가? 이 밤중에 어딜 가려는 거야? 어머니랑 같은 공간에 단 1초도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민혁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강민혁? 당장 이리 와서 어머니 말 좀 들어봐. 미숙이 달려와 민혁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혁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이제 어머니 얼굴도 목소리도 지긋지긋해요. 민혁이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피눈물이 흐르는 듯한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인지 아세요? 서아 어머니가 지난 30년간 어떤 지옥 속에서 살았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쾅! 민혁은 그 말을 끝으로 세차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대한 저택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미숙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낯설고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쾅 닫고 나간 현관문은 밤새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미숙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아들의 마지막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날이 밝자 미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계적으로 일어나 화장을 하고 가장 값비싼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윤가라는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윤가 본사 회의실에는 이미 싸늘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긴급 주주총회 소집이라는 통보를 받은 미숙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와 함께 오정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들어와? 미숙이 경비원을 부르려 소리치려는 순간 오정희와 함께 온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윤미숙 대표님, 정식 절차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외식업체 윤가에서 발행한 회사채의 최대 채권자이신 오정희 회장님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셨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집어들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오정희가 30년 전과 똑같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당신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지분이 정확히 51%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이제 나라는 뜻이죠. 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서류 뭉치 안에는 오정희의 이름으로 된 채권 증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실은 오정희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변호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최대 채권자 및 주주로서 현 대표이신 윤미숙 씨의 경영권 박탈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바로 그때 미숙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윤가 홍보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지금 포털 사이트 메인에 우리 회사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떴는데 윤가 신화의 거짓된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미숙이 급하게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기사 제목이 그녀의 눈을 찔렀습니다. 윤가 신화의 거짓된 레시피, 30년 전 도둑맞은 비법의 진실을 고발한다. 기사를 클릭하자 30년 전 정인의 밥상에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정의의 믿음을 얻고 어떻게 비법서와 가게를 훔쳐 야반도주했는지,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정의의 남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폭로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중간에는 20년간 거래했던 대한식자재 이사의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최근 엘리시온 호텔의 VVIP 만찬에 초대받아 30년 전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궁중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윤가의 음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깊고 품격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것은 가짜였고 진짜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툭! 미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오정희가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미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네가 내게서 훔쳐간 그 비법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미숙의 핸드폰은 꺼질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전국 각지의 기자들, 분노한 가맹점주들,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거래처 담당자들로부터 쏟아지는 전화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야 합니다. 대표님, 윤가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미숙이 쏟아지는 전화를 모두 거부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오정희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친구였잖아. 오정희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30년 전에 내 남편과 내 인생에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변호사가 손목시계를 한번 보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경영권 이양 서류에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더 이상 추해지기 싫으면. 미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오정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외쳤습니다. 제발 정희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회의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 오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용서? 그건 저 세상에 있는 내 남편한테 가서 직접 빌어. 오정희가 나가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모든 것을 훔쳐갔던 그곳, 정인의 밥상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내 마지막은 거기서 끝내야지. 쾅! 문이 닫히고 거대한 회의실에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비명처럼 울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전화를 받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모래 위에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이 단 하루 만에 폭풍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정희가 말한 약속 장소는 윤미숙의 기억 속에 있던 허름하고 냄새나던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그녀의 성공 신화 뒤편에 악몽처럼 존재했던 그 자리에는 이제 눈부신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희망나눔 자선재단이라는 단정한 글씨의 간판이 걸려 있었죠. 미숙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은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듯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가는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한때 온몸을 휘감았던 값비싼 명품 옷들은 구겨지고 흐트러져 초라한 그녀의 모습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1층 로비 중앙에서 오정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과 달리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모든 것을 초월한 듯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왔니? 미숙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 자리가 맞아? 오정희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30년 전 가난했지만 너랑 내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던 바로 그 자리. 오정희가 미숙을 로비 중앙의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똑같이 생긴 2개의 하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네가 선택할 시간이야. 미숙이 멍한 눈으로 2개의 봉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오정희가 왼쪽에 놓인 첫 번째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건 너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평생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겠다는 합의서야. 그리고는 오른쪽에 놓인 2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를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이야. 미숙이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30년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스스로 속죄할 기회를 주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하거나. 미숙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나도 그때는 살기 위해서 그랬어.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평생 돈 때문에 서러웠던 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너는 몰라. 절박하다고 해서 유일하게 믿어준 친구의 등에 칼을 꽂아도 되는 거야? 친구라고 해서 내가 평생 그 그늘 밑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해? 성공하면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 미숙이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필사적으로 합리화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입구의 자동문이 다시 한번 스르르 열리며 민혁과 서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민혁아, 네가 여긴 어떻게? 민혁은 어머니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낡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어머니. 민혁이 그 서류를 어머니 앞 테이블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오정희의 남편 앞으로 발급된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사망 원인이 적힌 칸에는 급성 시민성 쇼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혁이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탐욕이 훔친 건 단순히 돈과 비법서만이 아니었어요. 미숙이 사망진단서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목숨이었고 한 가정의 전부였던 행복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서아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을 담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툭! 미숙의 손에서 사망진단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는. 민혁이 눈물을 애써 참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어머니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정희가 바닥에 주저앉은 미숙의 눈앞으로 다시 2개의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평생 속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차가운 감옥 안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선택해. 미숙이 고개를 들어 오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냉정한 분노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재산사회 환원 및 평생 무료 급식소 봉사 합의서. 여기에 서명하면. 미숙이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민혁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미숙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악착같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합의서 위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정희가 서명이 끝난 합의서를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당신의 진짜 속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자신의 눈물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죠. 작은 교회의 예식장 안은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과 하객들의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행복한 기운이 넘치는 공간에서 민혁과 서아의 결혼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식장 가장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윤미숙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빛바랜 검은색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두 손은 지난 1년간 매일같이 무료 급식소에서 수백 명의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아 한 탓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목사의 주례사가 끝나고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랑 강민혁 군은 신부 오서와 양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하셔도 좋습니다. 민혁과 서아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지는 순간
식장 안에서는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죠. 미숙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가는 기쁨과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앞에서 당당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슬픔이 뒤섞인 참으로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가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차마 앞으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뿐 자신이 저들 사이에 낄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미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녀가 막 뒤쪽 출입문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미숙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당황하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아야, 정말 축하한다. 우리 민혁이 부디 잘 좀 부탁해. 서아는 대답 대신 말없이 다가와 미숙의 거칠어진 두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감싸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미숙이 깜짝 놀라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미숙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랑하는 민혁 씨의 어머니이기에 어머니의 존재를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서아야, 제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돌아가셨을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가슴 속에는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로 남게 되겠죠. 서아가 미숙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원망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어머니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려는 겁니다. 미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툭 터진 듯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로는 제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아요. 그러니 평생 그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속죄하며 사세요. 서아가 잡았던 손을 놓으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민혁 씨의 어머니로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민혁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서아. 미숙이 눈물 젖은 얼굴로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서아 말 잘 듣고 꼭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알고 있어요, 엄마. 민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그만 우시고 몸 잘 챙기세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서아가 신혼여행 가방을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미숙은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완전한 용서는 끝내 받을 수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 최소한의 이해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텅 빈 예식장에 홀로 남은 미숙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그녀는 평생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는 도망치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멀리서 빌어주었던 그 결혼식에서 1년이 더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쌩쌩 부는 찬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도심 외곽 허름하고
낡은 무료 급식소의 주방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죠. 윤미숙이 산더미처럼 쌓인 스테인리스 그릇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아직 온수가 나오지 않는 차가운 물에 손이 금세 새빨갛게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끓인 시래기국은 간이 아주 딱 좋네. 딱 좋아. 점심 배식이 끝나고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빈 그릇을 가져다 주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입에 맞으셨어요? 그럼 맞고 말고. 손맛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짜서 물을 몇 컵이나 마셨는데 말이야.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미숙의 등을 툭툭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미숙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맛있게 드셔주셔서. 뭘 감사하기는. 이렇게 매일 따뜻한 밥 차려줘서 우리가 더 고맙지. 바로 그때 급식소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왔습니다. 미숙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뒤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민혁과 며느리 서아가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 당황하며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길 어떻게 알고? 민혁이 성큼성큼 다가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수소문해서 알아냈어요. 서아가 손에 들고 있던 새 앞치마 2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일손 좀 거들게요, 어머니. 아니야. 너희가 이런 험한 일을 뭘 어서 가. 미숙이 손사래를 치며 두 사람을 말렸지만 민혁과 서아는 이미 익숙하게 앞치마를 허리에 둘러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주방을 둘러보던 급식소 자원봉사 담당자가 두 사람을 보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오늘 이렇게 귀한 젊은 분들이 도와주러 오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혁이 배식대 앞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총각은 힘이 좋아 보이니 저쪽에서 국을 좀 담아주시고 예쁜 따님은 밥을 맡아주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급식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오늘은 훤칠한 총각이랑 예쁜 아가씨가 밥을 다 주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아요. 어르신들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각자 맡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혁이 뜨거운 국을 떠주며 할머니 한 분에게 살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국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 서아도 고봉으로 담은 밥그릇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모자라면 더 드릴 테니 많이 드세요. 이렇게 예쁜 딸이 퍼주니 밥맛이 더 꿀맛이겠어. 미숙은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으며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민혁이 말없이 어머니의 옆으로 다가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엄마, 혼자 하기엔 너무 많잖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매일 하던 일인데. 그래도요. 많이 힘드시죠? 미숙이 아들의 물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이 일은 힘들지가 않아. 오히려 나한테는 이런 일이 더 맞는 것 같아. 옆에서 그릇을 헹구던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어머니. 미숙이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신혼집은 잘 꾸미고 지내니? 네. 작지만 저희 둘이 지내기에는 아주 아늑하고 좋아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함께 설거지를 하며 서툴지만 조금씩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밀어내는 날 선 거리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급식소를 나서며 민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말에도 여기 와도 될까요? 미숙이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와줄 거니? 서아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 정기적으로 와서 봉사하기로 둘이 약속했어요.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미숙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급식소 앞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했던 거리의 나무들에도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헛된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삶 속에서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서아는 아픈 과거를 함께 보듬으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